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할 경우 전원 고발하고 구상권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잘못된 인식을 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부터 하고 방역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청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 지급은 어렵고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온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두 원내대변인으로부터 정강훈 변수에 대한 입장과 지지율 반등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행안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과 함께 당정청이 속도 조절에 나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전원 고발하겠다. 또 통합당도 참가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 재확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2차 대확산 차단의 관건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당을 향해선 방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집회 참가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1야당이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경고했음에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통합당은 또 정부 여당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코로나 정치에 신경 쓰고 있다며 방역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4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했던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재정 적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보류키로 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원천 징수자는 제외하는 등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선 2차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됐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급해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 형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로 시작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방법을 놓고 여당 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야당은 조속한 편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동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면서 2차 지급을 하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선별 지급 형식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여권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선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어제 당정이 보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이나 부총리의 입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략 그러한 기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확산의 주범이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보수 진영에 있다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정치 공세가 국난 극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규모 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요.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건 결코 코로나19 극복에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 수도권 확산을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한국은행 등 6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서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수정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마이너스 0.2%보다 낮은 마이너스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3분기부터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겁니다. 지난번 0.2보다는 상당폭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넘어갈 수도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모든 걸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목요일 수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잔존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상 전망치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통화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 회복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목요일 수정 경제 전망률에 앞서 발표될 기준금리도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대출이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서 소위 그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잉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기껏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시장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만 올라가는 거예요. 현 정부만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만 살아가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또 미래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은은이 좀 중심을 좀 잡아서 이 재정반는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정확히 좀 하시고.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쏠림과 국가 부채 증가 등 정책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여야는 태양광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산사태 원인으로 산지 태양광 사업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태양광 사업은 산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전용 허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 점검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시 사면의 안정성이나 지질과 지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와 산사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태양광 시설의 설치 목적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산림을 훼손하는 건 모순이라며 산림청이 산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도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은 태양광 시설은 1,500여 개 시설 중 20여 건에 불과하다며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특히 수문 같은 노후 배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했다면 농경지 침수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돼도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는 29일에 치르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이제 뽑는 건데요. 네. 투표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수해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 참으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없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9일 예. 그 새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당대표 후보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또 최고위원 후보로는 신동근, 염태영, 또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후보가 나섰는데요. 오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오늘 시작됐군요. 네, 오늘과 내일 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또 26일과 27일에는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또 29일에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이날 합산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제 커지면서 네. 중앙당사로 급하게 이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방식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당선자도 이제 화상 연결로 네, 예. 소감문을 발표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동연설에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적 합동연설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권 지역이 합동연설회가 이제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 합동연설회가 취소가 되고 이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그 22일이었죠. 수도권 그 온라인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에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지난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인데요. 31일까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이 형평성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영상 연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후보부터 이제 좀 보면 이 후보는 안정적인 이제 국정 운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또 경제 방역 위기에서 당정청 소통을 강화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당의 중심에 서서 이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는 이제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장점으로 또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에 승리해서 그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당대표가 사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후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임기를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박주민 후보는 두 후보와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지지율 하락 등 현재를 이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당원 권리 강화, 개혁 과제 추진 또 새로운 비전 등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정당을 온전히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정당 뉴딜을 통해 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은 KBS 또 27일은 MBC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또 당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는 자택에서 실시간 토론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가 비대면 방식 치러지고 또 이제 온라인 방식의 유세가 진행이 되는데 당사자인 후보들도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선거운동 방식도 새롭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연설에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대면 접촉이 아닌 그 온라인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이제 박주민 후보인데요. 유튜브 채널 또 화상 프로그램인 줌 등을 통해서 당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유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후보간 TV 토론회가 이제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박 후보는 이날 나홀로 토론회를 열고 이제 당원 지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당원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권리 당원들과 화상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는 전당대회 전날까지 매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후보, 김 후보는 이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또 광복절 집회 비판, 또 코로나19 확산 등 이 핵심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막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해서 자가격리가 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가격리 생활을 공개하는 등 이제 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온라인을 향한 이 표심 잡기, 이번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동길 기자 얘기처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이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공수처는 아직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통합당이 야당목 2명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목리로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통합당이 이달 말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법률 개정밖에 없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9월 1일 전까지 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기 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결과부터 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밀어붙일 때를 대비해 추천위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쪽에서 또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에 반하고 초헌법적 국가기관의 탄생이라며 헌재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3월 심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 완성 뒤에 서울을 홍콩의 질을 대체할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TF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비어진 서울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서울이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되고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가 돼야 한다면서 다만 국회와 청와대 이전 여부는 국민 의사를 따라야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성 방식과 활동 방향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후속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중에 새로운 당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까지 당명을 공모한 결과 16,900여 건이 접수됐다면서
현판식이나 로고 확전 등은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명을 공모한 결과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가 미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당명 공모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당명 공모 당시 5천여 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새로운 당명은 의원총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회관 행사를 중지하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협조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TF 보고를 받고 2주 동안 외부 방문객과 경내 건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회관과 도서관의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중지되며 외부 방문객과 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도 중지됩니다. 박 의장은 또 의원실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며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최근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9.7%, 통합당은 35.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9%포인트 상승, 통합당은 1.2%포인트 하락한 결과인데요.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6%포인트 차로 통합당을 재역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반등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오른 46.1%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도 50.8%로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줄었지만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기대가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 동반 상승에 영향을 미친 반면 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 등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반등했던 통합당의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며 일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내심 조급해하는 모습인데요. 통합당 당 내에서도 이참에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지금 통합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여당의 태도를 코로나 정치로 규정하고 방역에 집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 회의실에는 오프 정치 공세, 온 위기 극복이라는 글귀가 적힌 백드롭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형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정쟁은 지양하고 모든 것을 방역과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력을 갖다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역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정치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뒤에 잘 정리했습니다마는 정치 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 극복 스위치를 켜기를.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최장 잠복기를 고려할 때 정부 여당의 주장과 달리 광복절 집회 전인 지난 8월 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했다며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건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정치 방역이 아닌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것 같다며 지지율만 신경 쓰는 정치 방역은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보수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이한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책임 공방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방역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탄핵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던 통합당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여당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영향을 미쳤던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배경, 통합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미래통합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방역 정말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최 의원님 얼마 전에 검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어디 갔다가 혹시 어떻게 됐나 검진 받으셨는데 음성 나오셨는데 네네. 국민들 정말 요새 방역 신경 많이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 방역 정책을 세우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방역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CBS 방송국 있죠. 방송국에 여야 의원이 이제 갔는데 마침 그 방송국에 1시간 전에 확진자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집회라든가 무슨 교회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확진자가 드러남에 따라서 여야 정치인이 한꺼번에 이제 네. 간접 접촉의 위험이 노출됐거든요. 이렇게 이건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 예, 이 참 지금 최근 민주당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방역 정치가 아주 위험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네. 1위로 올라갔다고 그때 가면은 동네에서도 그러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인사가 축하한다 그랬으면 왜 축하한다 그러는지 네. 사실은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여론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제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지난 주말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잘하고 있다는 비율의 응답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느낀다는 반응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쟁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보다는 빨리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네. 그래서 여야 누구든 다투지 말고 방역을 집중해 달라는 여론 지지가 이런 동향이 지금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비하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3년 10개월 만인가요? 이렇게 1위도 하는 조사가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꺾이니까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요? 당내 분위기는 전혀 미동도 않습니다.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보여줬을 때 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컸거든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고 유희수 의원이라든가 이 참 국회에서 민주당 여당이 거대 여당이 이제 폭주하고 완전히 그 지난 30년간의 국회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소수당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동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와중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네. 이끌어내는 것들이 아마 좀 감동을 주는데 그걸로 부족하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네. 좀 더 힘 있는 정책 대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 관련 질문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정광은 목사의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통합당에서는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정도로 해결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확실한 추가적인 의지라든가 행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당의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 둘씩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만일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정치를 다 한다면 정당이 필요가 없고 국회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의정치가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시민사회에서 그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요. 정당과 시민사회 영역은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지금 방역을 방해한다거나 국민의 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차단되어야 되고 저지돼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당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방역 실패, 지금 꼭 이런 사태가요. 지난 2월 말도 그랬고 7월 말도 그랬는데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인 그 정부가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만감에 도취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방역 그 단계를 풉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전국적인 그 이동을 확대시켰죠.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방역과 안전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소비 진작 책으로 지금 뭐 쿠폰이라든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여러 지역에서 보면은요, 뭐 저도 직접 경험했지만 이게 광화문 이전에 지금 상당히 산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한동안 이 정부가 어떤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억제했던 이 사회적 이동, 전국적 이동을 풀어줌으로써 이렇게 생겼던 일인데 그걸 한쪽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일종의 이제 마녀사냥 같은 것인데 그게 이제 방역 정치일 수 있어도 성공적인 방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역은 과학이고 이건 정확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어느 누구든 이 방역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되고 그게 반대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여당의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호남을 향한 통합당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적극적인 행보가 계속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여동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는 일정한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호남을 향한 행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또 그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 묘역을 만들고 한 것은 신한국당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전신이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보면 많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이게 부족하고 특히 일부 그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말로서 폄훼하고 편가르게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호남의 민심을 자극하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진정한 그 반성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요. 또 김종인 대표 이건 뭐 단순히 어떤 전략적 접근보다는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 정당으로서 우리 정당이 고르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균형 잡히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제 파격적 행보를 했던 만큼 그것들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정말 백가정명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또 전당대회 다시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지금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죠. 거대 여당 지도부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이형석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아까 제가 앞서 최형두 의원과도 얘기했지만 확산으로 지금 정말 방역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군데 신경 쓰여야 돼요. 국회도 지금 최소 인원만 좀 상주하도록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이 또 그렇게 조치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던 그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당에서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류 얘기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 이제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요일 날 긴급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문제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번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이게 이제 2주간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좀 추세를 지켜보고 이게 확산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3단계 거리두기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검토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일요일 날 397명이었잖아요, 확진자가. 근데 어제 지금 이제 266명으로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다소 지금 200명대로 떨어져 있어서 이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보류한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급 방식을 두고도 당내에서 당내 의원들 간에도 전 국민에게 이른바 100% 지급 방식하고 또 상당히 취약을 계층을 중심으로 50% 지급이 오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형석 의원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1차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저희들이 3차 추경을 할 때도 이제 보니까 이 세출 예산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지금 낮기 때문에 그전에 일부는 기존의 세출을 조정하는 거고 나머지 추경하는 거고 조정을 해서 이제 추경을 맞추었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소방청의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비 같은 게 불용된 예산들을 끌어다가 추경을 하는 그런 지금 3차 추경이었거든요.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추경이었기 때문에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그러죠. 이번 이제 2차 추경을 하려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추경 때처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별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려할 사항이 재원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비협조하자 정부가 뭐 대응을 엄정하게 하겠다 방침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당이 좀 과도한 법 집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것 같다. 정치 방역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치 방역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8.15 집회 때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8.15 집회 이후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의 추세가 감염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정부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래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요구 같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대통령께서도 강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강력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아까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보니까 그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랍이라고 하던가요? 거기다가 정치공세 끄자 오프 정치공세
위기 극복 살리자 뭐 이렇게 강조를 했던데 예. 너무 좀 정쟁화로 좀 치우치지 않냐라는 야당의 공격입니다. 위기 극복을 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IMF 이후에 가장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10일부터 일본의 무역법은 시작이 됐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지금 뭐 3단계 거리두기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확산되고 예.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예년에 없던 수해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복구 또 국민들의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수 끝나니까 코로나 재확산됐다 이런 얘기가 또 뭐 저 있죠. 비바라는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사회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IMF 이후 못지않는 IMF 이후에 못지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어려울 때는 같이 협치의 그런 어떤 정치의 모습 그런 협치의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이 지역구가 광주 북구을이죠. 예. 북구을인데 조금 전에 통합당의 최형도 위원장가 인터뷰할 때 이제 통합당이 최근에 호남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가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만 5.18 묘역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릎 꿇고 상당히 절절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사과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바로 북구면은 관련된 지역인데. 예, 뭐 저 바로 인근 지역에 5.18 국민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무릎을 꿇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한 것은 제가 기억해 보면 보수당의 대표가 그렇게 사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는 그 진정성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5.18과 관련돼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까지도 이걸 폄훼하는 그런 왜곡하는 그런 토론회를 해서 굉장히 광주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받았던 3명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김진태 의원, 김술래 의원, 이종명 의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과거의 모습들과는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이러한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저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리고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전향적으로 같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도 김종인 대표의 그런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날 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론을 좀 모아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말끝을 흐리셔서 앞으로 좀 법안이기 지켜봐야 때문에 될 구체적인 좀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자면은 또 최고위원께서는 5.18 관련 입법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데요. 통합당의 새 정강 정책에 5.18 정신까지 담아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거 놀라운 변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저는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95년도에. 그리고 국립묘지로 승격한 것도 97년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당대표고 배출했던 대통령께서 만든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본인들이 이제 부정하고 거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넣는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당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뭔가 진정성을 보이도록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끌어들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뭐 그런 노력들도 저희들도 너무 비판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저희들도 지금 이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그리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지금 이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래통합당과 전향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이영석 의원께서는 그 두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대까지 하시고 전대 이번엔 출마 안 하셨죠?
예, 이제 8월 29일이면 한 32개월의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지도부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또 여기까지 조금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도부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선거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거 승리면 21대 얘기하는 겁니까? 2017년 이제 대통령 선거 승리.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전남에서 완패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민주당이. 그래서 한 군데 전남에서 한 군데 빼고 그랬어요. 예. 이걸 극복하는 이제 계기가 된 게 2017년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선거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고요. 또 특히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저희 당이 역대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이런 선거를 치룬 게 제가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선거로 있으면서 보자면은 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지방선거 때는 제가 최고위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또 바로 다음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재보궐도 있고 지방선거도 대선도 있고 빅 이벤트를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선배로서 차기 지도부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차기 지도부에 뭐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자질, 역량 갖추고 있을 텐데요. 네. 제가 감히 덕목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다소 부침이 있었던 게 초반에 이제 그런 신뢰성,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차기 지도부는 저는 일덕목,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부가 된다면 2020년 정권 재창출도 이 지도부가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이번에 지도부 선출에서의 투표권자의 90%가 이제 당원들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중심에 너무 호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강경의 목소리가 전대 과정에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권리당원제를 시행을 하면서 당내의 투표는 당원에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공직선거는 국민과 함께,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지금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규 내용대로 이제 어쨌든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권리당원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기 지도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다가 이번에 21대인 국회에 오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도 하셨고 또 광주시에서 경제부시장도 하셨었는데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거쳐서 이제 이번에 득표력이 좋으셨네요. 21대에. 예, 전국 최다 득표했었습니다. 이러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남다르실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 지금 일단 한 번의 임시국회는 거치고 두 번째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데요. 느끼신 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민들께서 180석 처음에는요, 지금 176석입니다만 180석에 그런 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 국회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출발 자체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가 협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이제 되기 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여야가 협치하는, 상생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지방 의원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21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사에 대한 좀 재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또 특히 제가 지금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5.18 그리고 또 4.3 그리고 여순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까지 전체적인 진실을 좀 규명하고 역사적 정의를 새롭게 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한 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네.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정 활동을 이번에 편집해야 당의 정강 정책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이 차차 태풍의 영향권을 들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연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